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마지막 전투 구도에 대해서 숨겨진 오다 작가의 떡밥들을 완벽히 알아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원작 1025화의 부제목은 다름 아닌 쌍용도였습니다. 교토 겐닌지에 있는 유명한 쌍용도 벽화. 오다 작가가 이 그림에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거대한 청룡 카이도에 맞서 분홍빛 용 모모노스케에 올라탄 루피. 이 용 대 용의 구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다 작가는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용을 등장시켰고 용의 상대는 언제나 용으로 설정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엄청난 소름이 돋아야 정상입니다. 세계 정부의 정점인 임과 싸우게 될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혁명군 총사령관 몽키 디드래곤입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넘버2 사보가 임 앞에서 꺼내든 기술의 이름은 용조권, 즉 용의 발톱이었습니다. 용을 자처하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노리는 사냥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무의 진짜 정체 역시 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지 마리조아 허의 옥좌에서 벌어졌던 참극 1085화의 그 기괴한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사보가 필살의 확권, 불주먹을 날렸을 때 임은 어떻게 했죠? 단순히 피하거나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기괴한 괴수로 변해 그 거대한 불길을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작중에서 불을 뿜거나 화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생물들의 정점을 생각해보세요. 카이도를 비롯한 용들입니다. 불을 먹어치웠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거대한 화염을 품고 있는 생물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인간 형태의 임액에서 뻗어나온 꼬리의 실루엣을 자세히 보신 분 계신가요? 끝이 화살촉처럼 뾰족한 그 형태. 그것은 동양의 신룡이 아니라 고대 유럽 신화에서 파괴와 탐욕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서양식 악룡, 와이번의 전형적인 꼬리입니다. 여기에 더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서양 신화 속 악룡들에게는 절대 빠지지 않는 공통된 클리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성에 웅크린 채 절대적인 권력과 보물을 쥐고 있으며 아름다운 공주를 납치한다는 것이죠. 이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있으시죠? 판게아 성 깊은 곳에 은둔하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용왕. 800년 전 네펠타리 릴리 여왕에게 기묘한 집착을 보였고 지금은 그녀의 후손인 비비공주를 표적으로 삼아 납치를 지시한 존재. 이것은 단순한 만화적 설정이 아니라 오다 작가가 서양의 고전적인 드래곤 신화를 원피스 세계관에 완벽하게 이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다 작가가 데뷔 전 단편 몬스터즈에서부터 그려왔던 용을 베는 무서류마의 서사, 그리고 와노코니에서 보여준 동양의 신룡과 태양신 니카의 결합. 이 모든 것은 최종전에서 서양의 거대한 악룡임에 맞서 또 다른 용인 드래곤 혹은 모모노스케에 올라탄 태양신 니카 루피가 격돌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쌍용도를 완성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원피스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뼈대는 단 하나, 용과 용의 대결입니다. 저는 이무가 다른 능력들을 비축해두고 있기를 바랍니다. 로키를 도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약점을 알고 나면 그녀의 능력은 별 매력이 없으니까요. 단언컨대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능력이 아닐 것이며 그녀가 우리에게 더 멋지고 강력하며 더 죽여주는 것들을 보여줄 거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도미 리버스는 그녀의 악마 계약의 수많은 기술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것을 브로기에게 사용할 때 정확히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 카테고리를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마 계약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해당 사람과 맺는 계약이고 그 다음 조로가 하는 것처럼 기술인 도미 리버스를 발표합니다. 조로는 일도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사자 노래나 뭐 그런 걸 하죠. 어쨌든 이무의 악마 계약 속에는 그녀가 분명 다른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녀가 이미 다른 것들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책을 소환했을 때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거인의 손을 말 그대로 날려버린 총에서 증명되듯이 책 속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무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그런 스타일의 다른 능력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능력이 더 강력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의 스타일이 도미를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솝이 라그니르를 회수한다는 이야기요. 제 댓글이나 온갖 곳에서 튀어나오는 걸 본 지 좀 됐는데 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전 안 믿습니다. 제가 틀리길 바라긴 하지만요. 솔직히 주장을 모르더라도 그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되찾는다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현되는 거짓말 이론 같은 건 사실 점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덜 믿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짓말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제가 몇 대 놓친 거겠죠? 하지만 네,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게다가 라그니르의 존재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동물계 망치가 니드오그의 열매를 수백 년 동안 지키며 수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로키가 도입되자마자 죽을 것이라는 암시 외에도 그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회수될 것이고 라그니르가 그것을 계속 지키기로 결정하지 않고 우솝에게 가기 위해 이 열매를 포기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우솝이 스스로 니드오그가 되지 않는 한 말이죠.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약간 복잡합니다. 네, 이론들이죠. 이론들은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아니든 주장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잘 압니다. 제가 만든 이론들 중 어떤 것은 실현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어떤 것은 완전히 사실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했습니다. 그게 이론 게임이죠. 쿨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우솝이 파워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기회는 아닙니다. 파워업 없이도 이번 챕터에서처럼 사소한 상황에 그저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더 도우려고 하고 싸우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그의 행동이 약간만 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캐릭터의 일부라 해도 우린 30년 동안 그걸 이해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솝이 기본적으로 나쁜 캐릭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당 내에서 그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용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최악인 점이죠. 그는 전혀 나쁘지 않고 기술도 꽤 강력합니다. 저격과 사격에 있어 타고난 신성한 재능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그에게 제공한 팝그린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정한 맥가이버 칼로 매우 똑똑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솝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이 그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다 작가는 나는 우솝이 처음부터 항상 겁쟁이 역할이기를 원해. 가끔은 조금 더 용기를 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는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를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통이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반응하는 그를 보는 것은 그냥 이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에 기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슬픔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엘바프 시작부터 저는 이 캐릭터에게 약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확인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두렵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가 정말로 쓸모없을까봐요. 저는 우솝에게 자꾸 배에서 이제 그만 내리라는 글이 너무 슬픈데요. 정말 우솝은 이대로 파워업 없이 항해를 끝내는 게 더 어울릴까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우솝과 가장 어울리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미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